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겨울도 지나가네요. 마지막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나면 늘 그러하듯 봄은 또 오겠죠. 우리 앞에 펼쳐진 긴 시련과도 같은 다툼과 갈등들도 지혜와 사랑으로 연대하여 풀어낼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마주 앉아 대화할 것인지를 묻고 대안을 제시하는 최재천 교수님의 숙론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들의 원인을 창의적 인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육에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화와 타협, 즉 참된 숙론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죠. 저자는 숙론의 정의를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는 과정이라 정의하며 토론을 넘은 숙론만이 이 혼돈의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인간과 자연을 관찰해온 생태학자이자 동물 행동학자인 저자의 해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혁명 전야, 숙론의 동이 트다. 나는 대한민국 교육이 안고 있는 온갖 문제점은 물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도 상당 부분 토론 부재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면 갈수록 창의성이 줄어드는 우리 교육의 모순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토론학습을 제안합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뤄진 것이겠지만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춘 것은 예기치 않은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요. 대학 입시가 완벽하게 목줄을 쥐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교실 환경에 토론 수업을 정착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오히려 잘 기획된 정치 토론을 고등학교 교실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 교육이 그토록 원하는 창의성 교육의 물꼬가 트일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정치 토론을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성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우선 무엇보다 토론 수업을 진행할 교사들을 위한 교육이 시급합니다. 교실을 자칫 정치판 싸움터처럼 만들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일단 교사들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교육 과정을 거친 우리 가운데 제대로 된 토론 훈련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래서 교사 교육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합니다. 교육개혁의 중심에 토론 학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론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심히 결연합니다. 한때 백지연의 끝장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제목부터 자기 모순이지요. 토론은 끝장을 보려 도모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어코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결기로 충만해 토론에 임하면 남의 해안이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노래 가시나무의 노랫말처럼 나 자신이 너무 많아 타인의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지요. 지금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행위는 디스커션, 토론, 논의가 아니라 디베이트, 논쟁, 경쟁 토론, 찬반 토론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논쟁 수준에도 못 미치는 언쟁, 즉 치졸한 말싸움을 하고 있을 뿐이지요. 나는 너무 많이 오염된 용어인 토론 대신 숙의 또는 숙론이라 부르기를 제안합니다. 여럿이 특정 문제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과정을 뜻하는 말로 개인적으로 숙론이 더 마음에 듭니다. 숙론은 상대를 제압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나와 상대의 생각이 다른지 숙고해보고 자기 생각을 다듬으려고 하는 행위이지요. 숙론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으로는 결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은 점진적 진화를 기대할 게 아니라 과감한 혁명을 도모해야 하지요. 나는 우리 교육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 숙론 수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함께 둘러앉아 무엇이 옳은가를 찾아가는 훈련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면 대한민국은 드디어 성숙한 민주국가가 되리라 확신하지요. 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 부재를 많이 아쉬워하고 어떻게든 활성화하려 그야말로 계급장까지 떼며 애쓰셨습니다.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서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유독 토론만큼은 못해도 너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배우지 못해서 그렇죠.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모든 학습을 토론으로 하는 서양과 달리 우리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된 토론 수업을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라도 학교에서 가르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정규 교육에 토론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사회 곳곳에서 토론의 꽃이 활짝 피어날 것이지요. 토론의 꽃이 만개할 날을 대비하려면 무엇보다도 토론을 이끌 진행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탁월한 사회자 혹은 진행 중재자가 훌륭한 토론자를 길러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학교와 사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보며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며 바람직한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빈에서 일었던 살롱 문화의 열풍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부 숙제. 재미있는 지옥, 대한민국의 난제들.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씁쓸하지만 일리 있는 말입니다. 가끔 미국을 방문할 때 옛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가보면 짐짓 시간이 멈춘 듯 싶죠. 세월은 언 20년도 넘게 흘렀건만 똑같은 집에 심지어 현관 앞에 놓은 깔개도 그대로인데 사람만 폭삭 늙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사회는 별다른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는 뜻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숨이 턱 막힙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겉모습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문화적 분위기와 사회적 추세도 수시로 그리고 순식간에 변하지요. 사회 변화의 속도와 갈등의 강도폭 사이에 모종의 정비례 관계가 존재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좁은 국토에 천연자원도 그리 풍족하지 않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참혹했던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된 한국전쟁을 겪으며 최빈국으로 전락했다가 불과 반세기여 만에 세계 12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겪은 놀라운 변화의 속도와 규모는 전례를 찾기 어렵죠. 우리네 삶이 갈등의 연속인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나는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동물의 행동 중에서 특히 사회 행동의 생태와 진화를 연구하는 사회생물학 분야에 몸담고 있죠. 따라서 개미와 벌 등은 물론 돌고래와 영장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성 동물을 연구합니다. 그동안 내가 체험했거나 관심을 기울여 관찰해온 우리 사회의 갈등은 실로 다양하지요. 갈등이 수면 아래 가라앉기보다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진화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지가 우리 앞에 주어진 숙제이고요. 성숙한 숙론을 위해 갈등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래와 현황에 대해 간략히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념 갈등. 평생 참으로 다양한 동물을 관찰해 왔지만 이념이 다르다고 싸우는 동물은 본 적이 없지요. 종교가 다르다고 전쟁을 하는 동물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동물 사회라고 해서 변화를 불편해하는 보수적 개체들과 개혁을 즐기는 진보적 개체들이 없는 게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처럼 서로 다른 무리를 결성해 사사건건 대립하지는 않습니다. 좌파와 우파 혹은 좌익과 우익이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1789년 혁명이 끝나고 소집된 국민의회에서 의장석을 기준으로 왼쪽에 공화파가 있고 오른쪽에 왕당파가 앉은 데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사회통합위원회에는 고건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모두 33인의 민간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고건 위원장의 강건으로 저도 참여했는데 어느 날 청와대 수석 중 한 사람이 저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교수님이 민간위원 33분 중 최고 극좌파로 분류되는 건 알고 계시죠?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적이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제가 황석영 선생님보다 더 극렬 좌파인가요? 라고 응수했던 기억이 나네요.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며 사회통합위원회는 국민대통합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저는 아마 이 두 위원회에 모두 불려간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일찌감치 우리 사회에 통섭의 화두를 던진 죗값을 치른다고 생각했지요.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나를 중도 성향의 인사로 분류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내가 과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발빠르게 개인 성향까지 바꾸며 적응한 정치 카멜레온일까? 아닙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는데 그들이 옮겨다니며 그들의 기준에 따라 나를 분류한 것이죠. 나는 분명 진보 성향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의 환경, 교육, 여성, 세대 문제들에 대해 그동안 발언하고 행동해온 자취를 돌이켜보면 나는 다분히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죠. 그렇다고 해서 나를 좌파 인사로 분류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개인을 흑백으로 구분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처사이지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보수와 진보의 긴 연속선 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이슈에 있어서 정확하게 늘 동일한 지점에 있지 않고 이슈마다 연속선상 위치가 달라지지요. 흑색과 백색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영의 회색이 무궁무진하게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겉으로 보기에 이념 갈등이 극에 달한 듯 보입니다. 서울 시내 다른 곳에서 각각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줄기차게 자기 주장만 질러대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이 우리나라 민주제 역사에서 이념적으로 가장 분열된 때일까요? 함재봉 박사의 근저 한국 사람 만들기 1에 따르면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한반도에는 친중 위정 척사파, 친일 개화파, 친미 기독교파, 친소 공산주의파, 인종적 민족주의파 등 5가지의 정치 정체성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각축전을 벌입니다. 그는 한국 사람 만들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지요. 한국 사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어떤 것이 한국다움인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은 여전히 5개의 담론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과연 이 같은 갈등을 중복시켜 지금 폭발 직전에 이른 것인지, 아니면 다소 거칠지만 갈등의 속살을 드러내며 담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활발하고 진지한 쑥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은 이념의 갈등을 넘어 지역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다문화 갈등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갈등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뒤엉켜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자칭 세계 제1의 정보통신 국가에서 불통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극하다니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인지요. 평생 동물들의 대화를 엿듣느라 귀 기울인 연구자로서 나는 우리 사회의 소통 부재에 관해서도 나름 깊이 숙고해 왔습니다. 오랜 숙고 끝에 얻은 결론은 싱겁기 짝이 없는 것이지요. 소통은 원래 안 되는 게 정상. 이것이 내가 얻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소통이란 조금만 노력하면 잘 되리라 착각하며 살지요. 소통은 협력이 아니라 밀당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소통은 당연히 일반적인 전달이나 지시가 아니라 지난한 숭론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2부 교육. 같은 견해와 다른 견해를 알고 사랑하는 시간들. 나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 상황의 배후에 교육 붕괴가 따리를 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붕괴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야기한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당면한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거의 언제나 교육개혁의 필요성과 제안으로 기결됩니다. 교육이란 본디 먼저 사회에 진출한 세대가 살아보니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회 진입을 앞둔 세대로 하여금 기성세대와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 현장은 공존을 위한 협력과 배려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오로지 신분 상승을 꾀하는 경쟁의 각축장이 되어버렸죠.
교육평론가 이범은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서 우리 교육은 1990년대를 거치며 단순한 출세 경쟁을 넘어 급기야 공포 경쟁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앙대 도거동문학과 김노리 교수는 그에 져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해서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야만의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교육개혁 수준이 아니라 교육혁명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언컨대 교육으로 흥한 나라지요.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했던가요? 지나치다 못해 휘어서 비뚤어진 교육열 때문에 개인과 가족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전체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2022년 최재천의 공부라는 책을 내며 아래와 같이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누구나 꽃피울 잠재력이 있다. 굳이 4차 산업혁명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미래 사회가 원하는 인재는 단순히 학력이나 스펙이 좋은 인재가 아니라 단연코 창의적인 인재입니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른바 추격자 전략으로 무장하고 일하던 시절에는 다소 순종적이더라도 성실하고 열정적인 학생들을 양산해야 했지요. 그 시절에는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 환경, 학생 인권 부재, 경쟁 일변도의 시험제도 등은 그저 감내해야 할 필요학 정도로 받아들였죠. 2014년에 출간된 교육학자 이혜정 박사의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에는 충격적 조사 결과들이 나옵니다. 나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수용적 사고력보다 높은가? 라고 물은 조사에서 높다고 답한 학생은 28.2%에 불과한 반면 낮다고 답한 학생은 64.2%에 달했습니다. 창의적 사고력과 수용적 사고력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서는 사고력이 더 높다고 답한 학생은 불과 23.3%, 낮다고 답한 학생은 69.9%였지요. 더욱 충격적인 점은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이 수용적 사고력보다 낮다고 답한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에서 4.3 만점에 4.0 이상의 학점을 받은 최우등생들은 거의 예외 없이 스스로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아니라 지극히 수용적이고 기껏해야 성실한 인재쯤으로 자평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지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상승한 것은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최초이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한다는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교육으로는 선도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지요. 집단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하나의 잣대로 모든 걸 재는 상황에서는 다양성을 기대하기 어렵지요. 잣대가 다양해야 창의성이 돋아납니다. 자연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증진해야 하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계의 학습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간다. 개인적인 창의성은 주로 홀로 있으며 몰입할 때 나타납니다. 황동규 시인은 외로움과 홀로움을 구별합니다. 그는 홀로움을 환해진 외로움이라고 묘사하지요. 스스로 선택한 혼자 있음은 사무치는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만한 홀로움입니다. 홀로움은 말하자면 자발적 외로움이지요. 자발적이고 철저한 자기시간 확보가 창의성과 생산성을 담보합니다. 읽기, 쓰기, 말하기.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는 우선 말을 잘해야 하지요. 자연계에서 가장 탁월한 언어를 구사하는 호모 사피엔스 사회에서 리더는 무엇보다 먼저 말을 조리 있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1780년에 설립된 이래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하버드대에는 독특하게도 혀의 힘을 믿고 모든 교육과정에서 말하기 수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하버드대 졸업생들이 정치, 경영, 학술, 군사는 물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데는 하버드대의 남다른 말하기 훈련이 큰 힘이 되지요.
우리는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개발해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호모사피엔스 사회에서는 말하기 못지않게 글쓰기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침팬지와 달리 우리 삶에는 모든 갈래마다 그 끝에 결국 글쓰기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는 글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면면에 어김없이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말과 글의 재료는 어디에서 올까요? 살면서 보고 듣는 모든 게 재료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말하기와 글쓰기에 가장 훌륭한 자료는 읽기가 제공합니다. 2020년 독서는 빡세게 하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내 강연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3년 만에 조회수 200만에 육박했지요. 우리나라 출판계는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랍니다. 사람들이 책을 사지도 않고 읽지도 않기에 벌어지는 일이지요. 우리 독자들이 겨우 읽는 책들은 기껏해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종류들이고요. 나는 그런 책 읽기를 취미 독서라고 부릅니다. 나는 취미 독서보다 기획 독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의 책을 붙들고 씨름하는 독서가 진정한 독서이지요. 독서는 일이다. 그래서 빡세게 해야 한다. 에필로그, 토론을 넘어 숙론으로.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는 오랫동안 편견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끝에 기적적인 치유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놀라운 치유법은 다름 아닌 접촉입니다. 접촉 부족이 편견, 혐오, 차별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접촉 이론은 발표 당시 지나치게 단순하고 순진하다는 비판에 시달렸으나 시간이 흐르며 다양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검증되었지요. 리트어르 브레흐만의 휴먼 카인드에는 그 사례들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는데요. 디트로이트에서 인종폭동이 일어난 1943년 피해 월요일에도 외인대에서는 흑인과 백인 학생들이 평화롭게 함께 수업을 들었고 이웃으로 사는 흑인과 백인들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도들이 몰려오자 서로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흑인과 백인 소대로 구성된 중대에서는 흑인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경우가 다른 중대보다 무려 9배나 적었다고 합니다. 알면 사랑한다. 책에 사인하며 하도 많이 적다 보니 어느덧 제 좌우명처럼 된 말입니다. 올더스 헉슬리는 1945년에 출간한 영혼의 철학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사랑할 수 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완벽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며 사랑을 지식의 한 유형으로 규정했지요. 2023년 개정 증복판으로 다시 출간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성공하게 돼가 카네기는 알면 용서한다 라고 관찰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착취하고 파괴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두뇌에서 심장까지의 거리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암과 실행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뜻이지요. 미국에서 15년 살았던 내가 그들의 삶을 좋게 얘기하면 참 신중하다이지만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 답답할 정도로 느리다입니다. 미국인은 상황을 이해하고 합의에 이르는 데까지 정말 참을성 있게 진지한 토론을 이어가지요. 어렵게 합의를 도출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도 매 단계마다 그들은 또 다시 토론을 반복하고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문제를 파악하고 동의하는 데까지 때로 시끄럽고 지난할 수 있지만 일단 머리에서 이해되면 가슴이 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신속하지요.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두뇌와 심장 간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숙론 문화만 정착되면 우리 사회는 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빠르게 말이지요. 2025년 대한민국 앞에는 풀어야 할 숙제들과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사회 곳곳에 지혜를 가진 현인들과 현명한 지식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도 많고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사랑으로 연대하여 하나하나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면 백범 김구 선생이 품으셨던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넘어 K민주주의, K정치도 꽃을 피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양심과 정의에 따라 현명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